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전년도 입시 결과 분석을 통한 정치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원사대 부설고등학교 3학년 부장 김재림입니다. 먼저 2024학년도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그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진행하시려면 전년도에 어떻게 점수들이 이루어져 있고 수능 위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높은 점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수능에서는 단순한 수능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이 점수만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받은 표준 점수, 백분위, 그 다음에 등급, 그 다음에 최고 표준 점수, 과목별 최고 표준 점수, 그 다음에 가산점 영역, 가산점들이 어떻게 받는지, 그 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 그 다음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산출식,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 대학에서 제공하는 변환 표준 점수 등을 이용해서 그것을 전부 다 일정한 산출식에 의해서 수능 환산을 해가지고 그 대학별로 석차를 매겨서 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 점수 100분위에 해당하는 점수의 값으로 합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능 환산점을 계산한 다음에 그 점수에 의해서 이 대학에 가능한지 아닌지를 지원하는 대학에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정시 모집 내에서 석차의 변수는 먼저 점수를 본다 그러면 반영하는 지표가 무엇이냐, 표준 점수냐, 백분위냐, 등급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영역별 반영 비율, 국어를 얼마만큼 반영하느냐, 보통 2, 3, 4 뭐 이렇게 반영한다 그러면 이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라 해서 탐구에 나오는 백분위 점수,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한 그 백분위 점수들을 가지고 다시 일정한 표준 점수로 바꿔주는 변환 표준 점수에 의해서 석차가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 과탐이나 아니면 미적분에 선택을 했을 때 5% 내지 10%의 가산점에 주는 것에 의해서 점수에 의한 석차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 모집에서 그 최초에 합격한 인원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했을 때 얼마만큼 옮겨가느냐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 얼마만큼의 2월 인원이 발생을 해서 인원이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마다 학생들의 지원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뀌게 되면 그것에 따른 학과별 경쟁률이 매년마다 변경되는데 그 변동되는 경쟁률을 매 시간마다 체크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이 대학들의 학과별로 충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시 모집에 석차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자신에게 최적화된 군에 속하는 대학과 학과를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맨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은 심리적인 경향이 정말 중요하게 반영된다라고 봅니다. 경쟁률이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올해는 관심 있는 분야가 달라진다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많이 또 석차가 모집하는 그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 정시의 특징을 좀 비교하고자 한다면 공통점은 대학별로 전형 방법이 비슷합니다. 뭐 변경된 대학도 좀 있지만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조금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간의 점수 차이가 여전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교차 지원의 경향성이 여전합니다. 그다음에 지원 가능성 추정이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으로서는 올해 수능의 국어, 수학의 난이도가 높아서 표준 점수가 국어 같은 경우는 150점, 수학 같은 경우는 147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탐, 과탐에 대한 난이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과탐 2에 대한 표준 점수 그 차이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상위권의 총점의 분포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학생들과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등급 내 변별력 변화를 보게 되면 국어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어에서 1등급은 2023년도에는 최고점이 134,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134점, 1등급 컷은 126점으로 8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국어가 어려워서 150점, 그 다음에 1등급 컷은 133으로 17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등급은 2023년도에는 125점, 컷은 122점으로 3개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2024년도에는 132점, 125점으로 7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국어가 구간이 더 많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수학은 1등급이 2023년도에는 145점, 1등급 컷은 133점으로 12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었고 2024년도에는 148점, 1등급 컷은 133점으로 15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탐구 과목에 대한 먼저 최고점의 변화를 보면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에 해당하는 최고점의 점수가 생활과 윤리는 7점이 하락하였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는 2점, 윤리와 사상은 9점이 하락하였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뭐 1점에서 2점 정도 하락을 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최고점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난이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쉽게 출제됐다라고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했을 때 원 과목에 해당하는 점수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최고점이 좀 낮아졌고요. 5점에서 최대 마이너스 6점에서 마이너스 1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과탐 2 과목에서 최고점이 전년도에 비해서 2점에서 7점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2 과목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 과탐의 2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 원과 2 과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3점을 가산점을 주고 2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5점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그 점수는 극복하기 어려울 거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에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상위권 대학들이 변환표준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추정한 값들입니다. 이 변환표준 점수들은 과목별로 나온 탐구, 과탐이면 과탐, 사탐이면 사탐에 해당하는 점수들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일정한 가산에 해당하는 상수값을 곱해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들마다 자기네들만의 고유한 그 가산점 가중치 주는 상수값이 있기 때문에 그 상수값을 저희가 그 대학에서 발표하는 변환표준 점수를 활용을 해서 점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문과 침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과 침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국어, 미적분과 기하, 그다음에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 문과 계열로 진학하는 비율을 얼마만큼 지원했는지에 대한 비율을 따진 건데요. 이 자료는 대기업에서 저희가 각 학교에서 대기업에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문과로 지원을 했는지를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모든 계열의 한 60% 정도가 국어,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와 같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지원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상경, 어문, 인문 계열 모두 70에서 8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연계열, 국미, 기, 과에 해당하는 그 선택을 한 학생들의 지원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려대 같은 경우도 사회계열, 상경, 어문, 인문 이 계열에도 마찬가지로 60%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상경, 어문, 인문 계열의 지원자들이 대부분 자연 계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사회, 상경, 어문, 인문이 있는데 인문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상경 계열 같은 경우 82.6% 정도가 국미, 기, 과를 선택한 지원자들이 상경 계열에 지원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균관대도 상경 계열의 40%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이 국미, 기, 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국미, 기과의 선택자의 비율이 지원자의 비율이 조금 낮은 것은 아마도 변환 표준 점수에서의 사탐과 과탐의 유불리에서 사탐에 더 많은 변환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줬기 때문에 지원자가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상경, 사문, 어문, 인문 모든 계열에서 거의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미기과를 선택한 자가 지원을 하였고요. 서울시립대도 상경 계열뿐만 아니라 어문, 인문 계열도 50에서 80% 정도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경희대, 건국대 정도가 보통 30%에 해당하는 정도의 지원자 비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동홍수 그 대학에 해당하는 이 서울권의 그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국미기과의 선택자의 비율이 보통 10에서 20% 내외로 적게 지원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선택 과목을 지정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학, 미적분과 기하, 그 다음에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탐구에서는 과학 탐구를 2개를 필수로 지정한 대학이 52개 대학이 있습니다. 가톨릭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강원대학교, 저희 강원도 지역에서는 강원대학교가 수의회, 의회, 약학과, 과교, 수교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그 다음에 과학탐 2과목을 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계열대에서는 대부분 대학들이 의치, 약, 한, 수 모두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 탐구, 과탐 2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에서 확률과 통계, 사탐만을 지정을 한 대학이 있거나 아니면 과탐만 지정한 대학이 있거나 또는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와 특이하게 사회탐구 2과목을 지정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과탐 2개만 또는 사탐만 지정한 대학들인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대학들, 특히 서울시립대 인문 3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과들,
해당하는 대학들은 사탐만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원광대 치의회와 한의회에서 인문계열 모집 단위가 있는데 그 모집 단위에서는 사탐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고 한의대 같은데 인문계열 모집에서는 확통과 사탐 두 과목만을 반영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정시에서는요, 선택 과목의 지정 폐지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능 위주 전형에서 선택 과목을 폐지를 지정한 대학들이 17곳이 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를 비롯해서 한양대, 에리카까지 17개의 대학들이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5년도에서는 33개의 대학들은 아직도 수학,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 탐구, 과학탐구 두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반영 방법에 따른 대학을 분류해 보면 반영 영역이 4개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천대부터 수도권의 한양대, 에리카까지 있고요. 다음에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강남대서부터 시작해서 한국공학대 일반 투 전형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한림대가 있습니다. 특히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 등급이 높은 학생이 한림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과목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협성대까지 있고요. 상명대, 명지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한성대 등이 탐구 영역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 지표에 따른 대학을 분류를 하게 되면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섞어 쓰는 대학들은 가톨릭대, 의학, 약학, 간호, 건국대, 그 다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까지 있고요. 표준 점수만을 사용하는 서울권 대학에서는 국민대, 서울교대와 같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백분위를 사용하는 대학들은 가톨릭대의 의학, 약학, 간호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에 대해서는 백분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같은 대학들이 백분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에서는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학은 한양대, 에리카하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백분위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표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권에서는 춘천교대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 강원대는 백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주 문막에 있는 경동대에서는 지금 등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예과에 따른 그 반영 지표의 분류에서 의예과를 좀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울과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서울대, 건국대 글로벌부터 해서 한림대까지는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있고 백분위를 사용하는 대학들은 가천대부터 저희 지역의 강원대, 순천향대까지 있습니다. 선발 인원에 따른 군별 선발 인원이 조금 변동이 되었는데요. 서울의 주요 6개대,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안양대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6개 대학에서는 가군과 나군에서 본다면 나군의 인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나군에서 늘게 된 인원은 성대의 한문교육과와 영상학과에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개 대학들 중경외시 라인에서는 나군에 1527명을 뽑는데 이때 중대 같은 경우에 유럽 문화학과, 독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학과, 일본, 중국어과, 그 다음에 간호의 인문 이 과들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외대의 AI 융합학부가
36명이 다군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군과 다군에 해당하는 인원이 조금 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에서는 특히 올해 성대 다군에 여기에 보시면 40명 정도가 늘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군의 40명은 반도체 융합공학부와 에너지학부가 이쪽으로 40명의 인원이 다군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기존에 다군에 쓸 수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최고 많이 쓰는 대학이 중앙대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마 성대까지도 확대돼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보시는 바와 같이 인원들이 나군에 조금 더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인원 혹은 점수 산출 방법이 변경된 대학들이 있는데요. 고려대가 교과 우수자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교과 우수자 전형을 신설하였고 거기에 일반 전형까지 하는데 일반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교과 우수자 전형은 수능 성적에다가 교과 성적을 산출을 해서 반영해서 뽑습니다. 성균관대에는 영어 반영 비율을 10%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해서 반영을 하게 되고요. 한양대는 과학탐구2에서의 가산점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경희대에서는 인문자율의 분할 모집을 하던 지리학과, 한의학과, 간호, 건축학과가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 2 과목을 지정을 해서 뽑는다는 사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탐구의 가산점이 폐지되었고요. 서울과기대는 영어 등급 점수가 조정되었습니다. 2등급이 132점으로 전년도 130점에 비해서 2점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었고요. 3등급은 128점으로 조정이 되었고 4등급은 120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능에서 점수가 좋으면 무조건 다 좋은 거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과목마다 점수를 받았을 때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를 갖다가 점수에 그 대학에 맞게끔 다시 한번 산출을 해가지고 어느 점수를 했을 때 내가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로 계산했을 때 내가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대학에서는 백분위로 계산했을 때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에 대해서도 또 했을 때 유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어느 대학이 더 유리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하셔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정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디가에 보면은 점수를 산출해 주는데 그 점수 산출했을 때 전년도 입시에 해당하는 평균 백분위 70% 컷이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점수를 착안을 하셔서 참고하시면 아마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시 점수에 대한 산출 점수도 수능 점수를 집어넣으면 그 대학에 맞게끔 어디가에서는 지금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셔서 어디가에서 점수를 산출해서 오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상담하시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더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에서는요,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를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별로 반영 비율, 그 다음에 가산점, 그 다음 거기에 변환 표준 점수 이런 것들을 다 대학에 맞는 환산식을 가지고 모집을 했을 때 그 석차를 매겨가지고 서열을 매겨가지고 합격과 최초 합격자와 그 다음에 후보 순위를 줘서 충원 합격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저희가 알고 있는 배치표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사설기관에서 나오는 단순 백분위나 아니면 표준 점수의 합으로 학생들을 절대로 그 점수를 갖다가 해서 석차 합격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혹은 백분위의 합이 어느 쪽이 더 높은지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판정할 때 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가져왔는데요. A 대학의 어떤 대학의 반영 비율은 국어가 25%, 수학은 20%, 영어는 30%, 그 다음에 탐구는 25%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산출식은 해당 영역 점수에 해당 영역의 최고점, 표준점수나 백분위의 최고점, 보통 표준점수를 얘기합니다. 해당 점수의 표준점수의 최고점으로 나누고 거기에 반영 비율을 곱해서 가산점을 더하는 산출식을 가지고 합니다. 이때 최고 표준점수가 국어는 134, 수학은 145, 물리원은 70, 화학원은 75, 생명2는 71, 지구과학2는 67점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산점은 미적분과 기하의 10%, 그다음에 원과 원을 선택을 했을 때 5%, 원과 투 과목을 선택했을 때 10%의 가산점을 준다라고 했을 때 A 학생 같은 경우에 국어에서 123, 표준점수 123, 백분위 91, 미적 142, 100, 2등급 한국사 1등급, 화학원 70, 표준점수 70, 백분위 98, 생명2에서 68, 99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의 환산점은 단순하게 표점을 합했을 때는 403점, 그리고 100분위는 289.5로 백분위 평균은 96.5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을 보시게 되면 B라는 학생은 언어 매체가 127, 표준점수가 127, 백분위가 97, 미적분위 136, 97,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물리원이 표준점수가 70, 그 다음 백분위가 99, 지구과학2를 표준점수 62, 백분위가 85를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의 단순 표점은 395, 단순 백분위는 297, 단순 백분위의 평균은 95.6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반영 비율, 산출식, 그 다음에 가산점 등을 총 합해가지고 환산을 하게 되면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998.95점이 되고 B 학생 같은 경우는 1008.25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표점이나 단순 백분위의 합이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하지만 환산 점수로 했을 때에는 B 학생이 오히려 환산 점수가 더 높아서 합격이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표점을 더하거나 백분위를 더해서 합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환산 점수를 산출해 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표준 점수에서 환산점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좋은 수능 점수를 맞았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환산 점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 안에 환산 점수가 매우 촘촘하게 동점자, 동일 표준 점수 때에 동점자가 이렇게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동점자가 많은 것에 의해서 그 구간 안에 동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산점이 매우 촘촘하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과 지원자의 심리 상황에 따라서 합불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할 것인가에 대한 모집 단위했을 때 환산점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화면이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저희가 정시 탭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서울시립대 이렇게 경영 확보하시게 되면 어떤 대학의 어떤 모집 단위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했을 때 이 상단에는 2024 정시 상담, 2023 정시 사례 차트, 2025 정시 계획 이렇게 해서 3개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모집 요강, 반영 영역 정보, 수능 모의고사 분석, 수능 반영 방법, 관심 대학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집 인원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모집 요강에 나온 인원수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때 요 괄호로 표시된 것은 통합 모집입니다. 즉 그룹으로 선발하는 거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점수를 산출하는 경우들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뭐 농어촌 전형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 통합 전형으로 해서 한꺼번에 뽑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정보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점수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수능 점수는요. 요 수능 점수, 그 다음에 내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누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 합격, 그 다음에 전체 평균, 70% 컷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70% 컷 점수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금년도부터는 대학에서 제공한 70% 컷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능 점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맞은 수능 성적만을 100% 수능을 반영했을 때에 해당하는 점수가 될 거고요. 내 점수는 만약에 수능 100%가 아닌 교과 성적을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교과 성적 반영 비율만큼을 더해서 나오는 총점이 될 겁니다. 만약에 수능 점수와 내 점수가 동일하게 수능 100, 수능 100이라고 한다면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점수로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최초 합격자의 평균은 취합한 그 대학에서 제공한 최초 합격자의 평균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그 수합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합격자라고 표시된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그 평균 그 평균값을 최초 합격자의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은 취합된 자료에서 지원자들이 합격자와 불합격자까지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다 더한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점수들이 있는데요. 요때 요 밑에 보시면 요 옆에 보시면 전체 누적비가 나오는데요. 이 전체 누적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탐과 과탐으로 구분해서 사탐에 대한 누적비와 과탐에 대한 누적비를 전년도에 대기업에서 수합된 한 10만여 건의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과에 온 학생들 중에서의 프로테지를 따졌는데 누적비를 따졌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탐과 과탐을 모두 섞어서 그 탐구를 통합해 가지고 거기서 이 학생들의 누적비, 이 과를 왔을 때 합격과 불합격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누적비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누적비도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누적비를 보실 때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되게 잘 보셔야 학생들에게 더 정확한 점수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한 번 더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수능 반영 방법에 의하면 수능의 영역별로 반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그 대학들이 점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산출 공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의 환산 점수가 나와 있는데 이 환산 점수는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뒤에서 보신다면 누적비만으로 모든 것들을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년도로 다시 거꾸로 가져가서 환산을 할 때 요 환산 산출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식을 한번 잘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형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시면 요 내 점수하고 수능 점수가 있는데 요 수능 점수는 수능 100%를 반영했을 때의 점수고 요 내 점수는 수능과 내신 성적을 합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수능과 내신이 없는 수능 100% 전형이라고 한다면 이 수능 점수와 내 점수는 동일한 점수가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그 학교에서 보시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3년치에 해당하는
3년치에 해당하는 모집 인원에 해당하는 부분과 경쟁률, 그 다음에 수능 활용 지표, 그 다음에 전형 요소, 그 다음에 반영 비율들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갖다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학생들과 상담을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4 요 밑에 보시면 2024 내 점수는 수능 점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점수 최고점, 최저점, 평균, 표준 편차 이거 있는데 요것은 대기업의 그 일선 학교들이 대기업의 정시 자료를 전송해 준 건수가 보통 1년에 10만 건이 좀 넘어갑니다. 그 10만 건에 해당하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합불 사례에 해당하는 최고점과 최저점, 평균, 표준 편차를 낸 겁니다. 이 점수는 대학에서 제공한 점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밑에 있는 합불 사례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지고 최고점, 최저점, 평균, 표준 편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점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단순 여기에 보면 표준 점수 그다음 100분이 300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표준 점수는 국수, 탐구 두 과목에 대한 단순 표준 점수 합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100분위는 단순 국수, 탐 두 과목에 대한 단순 100분위 합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점수를 보시려고 한다면 대학별 반영 방법이라든지 이 점수들을 가지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갖다가 지원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타 전형의 타 대학 학과에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동일 점수대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했을 때 지원 건수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교의 수능 일반자 지원, 수능 가군의 수능 일반 전형에 대한 타 대학에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경향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학생들에게 한다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하면 더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하면 학생이 더 가서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참고해서 검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 비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붉은색으로 나온 부분들은 필수 반영 영역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선택 과목에 대한 거와 선택된 반영 비율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탐구는 20%와 영어와 탐구는 전부 다 20%로 필수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수학하고 국어는 우수한 거 35%,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수한 것을 25%로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으로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나온 것 중에 이렇게 수학에서 보시면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필수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어도 필수로 반영하고 있고요. 탐구는 여기에 보시면 사탐과 과탐을 혼합해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반영 비율과 한국사 등급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클릭을 하시면 영어 반영 비율의 등급 점수들, 그 다음에 한국사와 가산점, 비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의 변경된 사항들도 한번 클릭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이전에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형 방법 할 때 전형 방법이 변경했을 때 전형 간의 총점을 가지고 전년도 걸로 관년도의 산출식으로 해가지고 추정을 해가지고 점수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반영하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점수에서 그 반영 비율과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설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는데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과 같은 경우는 유사학과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는 입시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 방법을 가지고 예측을 대략적으로 했었는데 전년도부터는 대기업에서는 누적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상담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누적비는 뭐냐 하면 대학마다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10가지의 이런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반영 방법을 다 매년마다 반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 보시면 총점 만점에 대한 비율도 약간씩 변동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점수를 작년도 점수로 환산을 해서 동일한 점수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또한 뭐가 또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매년마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인원수가 변동되고 과목 간의 유불리 점수가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석차가 만약에 전년도의 석차가 만약에 10명이 모집하는데 10등까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1등부터 10등까지의 그 순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즉 누적비는 석차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석차가 변경되지 않는다. 반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경이 돼도 석차는 변경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누적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점수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형 1에서는 이렇게 반영 비율이 수학과 영어는 반드시 반영을 하고 수학하고 국어하고 탐구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반영해서 3개의 영역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영 비율도 약간씩 좀 다르고요.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과목을 의예과에서는 다 반영을 하고 나머지 과들은 전부 다 두 개 영역만 반영합니다. 이렇게 매번마다 바뀔 때 이것을 갖다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할 때 대학에서의 석찰은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그 석차에 대한 값을 가지고 하는 누적비에 대한 값으로 환산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전년도에 그 취업한 10만 건 정도의 취업된 자료가 있는데 이 취업된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인 그 학생들의 정시 지원 전체 풀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대기업에 전송해 준 한 10만 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요. 누적 그 점수를 가지고 그 대학의 전년도의 점수, 수능 점수를 가지고 그 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누적비를 쭉 내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을 냈을 때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애들이 여기에 왔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누적비를 냈는데 전년도에는 사탐과 과탐을 분리해서 누적비를 냈었는데 올해는 통합해서 누적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된 그 누적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22년도 결과를 활용해서 2023년도에 정시 상담을 했을 때 한양대학교 의예과의 정시 합격 가능 누적비를 2023년도에 전체 샘플로 봤을 때 0.7과 그 다음에 샘플 올라오는 저희 누적비에 해당하는 약 한 2만 건에 해당하는 누적비의 샘플을 뽑아가지고 다시 봤더니 거의 동일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정도 0.07%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충원을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 누적비가 0.08% 정도 됐던 학생들이 있는데 전년도에 샘플을 뽑아보니까 0.07%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 충원 합격으로 한 10등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 붙었는데 0.08%가 된다면 이 학생은 0.08% 작년 거랑 비교한다면 불합격에 해당하는 점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기업에서 한 2만 건의 샘플을 가지고 보정 작업을 지금 해가지고 더 정확도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의 누적비가 조금 더 오히려 합불 사례를 더 잘 맞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샘플에 해당하는 걸 더 뽑아서 그 샘플로 지금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정시상담 프로그램에서의 누적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총점이 888.55점인 학생이 숭실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합격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걸 본다면 2023년도 점수를 2022년도의 점수로 가져갔을 때 얘를 가지고 환산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점수를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뭐 최고점과 표준 점수의 점수로 나눠가지고 반영 비율을 곱해가지고 더했을 때 반영 비율 20, 35, 20, 25 해가지고 했을 때 숭실대학교에서의 환산 점수, 올해의 환산 점수는 888.54점이 되고 동일한 표점으로 2022년도로 환산했을 때에는 21.07점으로 더 낮게 됩니다. 이 2023년 점수를 그대로 2023년도로 환산했을 때는 점수가 21.07점이 낮게 되는 이런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시험을 봤을 때 시험 보는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때문에 직접 이 점수, 2023년 점수를 2022로 그냥 갖다가 무조건 동일한 시기에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불합격으로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이 점수를 가지고 누적비로 계산을 해서 하는데 요 네 점수의 누적비는 어떻게 되느냐? 수능 학교에서 수능 실채점을 하게 되면 이 실채점을 대기업으로 전송을 한 학교들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누적비를 몇 점대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점수를 다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런 점수를 맞으면 몇 퍼센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의 합격이냐 충원이냐 불합격이냐 요거를 따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숭실대학교의 예상 누적비가 5.2%인 경우에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례 점수에서 누적비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군의 숭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예상되는 누적비가 5.2%인 경우 본인이 소신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는 가군, 나군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에 대한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5.2%라고 한다면 5.2%에 해당하는 누적비를 가진 학생들은 여기에 불합격에 해당하는 누적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전년도에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 타 전형에 지원한 응시 이력을 봐서 가지고 간다면 여기에 본다면 국민대 같은 경우로 갔을 때는 충원 합격과 합격, 동국대는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수를 가지고 다시 그 대학의 점수로 가서 누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봐서 합격 여부 가능한지 아닌지를 또 따져봐야 될 거고요. 아니면 가군과 나군의 서울과학기술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충원 합격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누적비를 또 계산해 보고요. 숭실대가 그래서 가군에 있는 뭐 숭실대학교나 동국대 나군에 있는 것들은 합불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누적비를 환산을 해서 가능 여부를 다시 해가지고 본인이 다군에서 소신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불합격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나군에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점수대를 보고 다시 환산을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의 정시 상담 프로그램을 한다면 정시 사례 차트가 있습니다. 이 정시 사례 차트를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점수를 가지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계열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전형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맞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디 정도에 가능하다 여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더 세밀하게 학과라든지 아니면 과에 대한 것들을 더 세부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했던 누적비를 가지고 할 때 누적비에 해당하는 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5.2% 안에 동일하게 5.2, 5.21, 뭐 5.53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얘가 조금 더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고 싶을 그 전년도로 가져갔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점수를 맞는지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누적 백분위가 있는데 이 누적 백분위는 여기에 나와 있는 99.92%라고 하는 이 누적 백분위는 올해의 국어 시험을 본 학생과 여기에 나와 있는 140 표준 점수 146점을 맞은 누적 인원이 148명인데 이 점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나눠 가지고 나온 백분위가 99.92%입니다. 그럼 99.92%에 해당하는 학생이 작년에 동일한 이 누적비, 백분위 누적비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본다면 134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들을 더해서 아까 있던 대기업에 여기에 보시면 환산점수 수능 방법에 환산점수 있죠. 이 환산점수를 가지고 다시 반영 비율을 곱해서 여기에 있는 식에 의해서 환산을 해가지고 작년에 있는 학생들의 점수와 비교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누적비를 가지고 대략적인 라인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그 환산 점수를 가지고 전년도의 합격 여부를 더 세밀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작업들이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만으로 조금 못 믿으시겠다라고 한다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발한 센 진학 정시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 화면은 지원 가능 대학 검색은 아직 오늘까지, 즉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그걸 봤을 때 아직 요 화면이 아직 뜨진 않았습니다. 요 화면은 뜨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요 화면이 이제 제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만 제공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능 성적을 가지고요. 어떻게 조합을 만들었을 때 표준 점수 조합 성적과 백분위 조합 성적을 가지고 내고 석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수합된 자료를 가지고 석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어느 대학의 상향인지 환산 점수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본인 점수는 어느 정도 되고 그 서울시에서 참고점들을 라인을 잡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 라인을 잡아놓은 점수와 본인의 점수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상담을 하신다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모든 그 정시 작업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정시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위해서 어떻게 누적비가 만들어지고 그 누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들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격 가능 여부를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선생님들께서 정시 상담을 하실 때 상담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